안녕하세요. 근거중심 물리치료학 7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도수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손의 감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의 목적은 도수치료를 무작정 지지한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기대하는 감각과 경험이 과학적 근거와 어디에서 만나는지 또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의 논의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효과를 떠받치는 전제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가 도수치료의 특이적인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선 일단 재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분절을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재현되는가를 입증해야 해요. 먼저 도수치료의 전통적인 모델이 어떤 가정을 깔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도수치료의 전통적인 모델은 대개 이런 가정을 포함해요. 특정 분절이 문제를 만든다. 우리는 이학적 검사로 그 분절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또 임상가의 손 감각과 경험으로도 그 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진단한 문제를 이 앞에서의 영상처럼 수기적으로 감각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증상이 호전된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도수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전에 그 문제 분절을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정말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치료의 효과를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가까지 한번 순서대로 다뤄볼까 해요. 먼저 진단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한 치료의 특이적인 효과에 대한 주장도 함께 약해지겠죠. 먼저 우리가 아는 이학적 검사부터 심지어 영상의학적 검사까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알아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 평가와 진단이 흔들리게 되면 도수치료의 특이적 효과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그럼 임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가로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먼저 도수적인 접근을 하기 전 이학적 검사로 보통 가장 먼저 시진으로 시작하죠. 눈으로 본다 이 말이죠. 시진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적 자세 평가가 있겠죠. 직접 눈으로 보거나 엑스레이나 모아레 같은 영상의학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동적 평가가 있겠습니다. 뭐 ROM 평가부터 MMT도 포함할 수 있겠죠. 또 FMS나 SFMA 같은 움직임 기반의 스크리닝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이학적 검사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비포 애프터 혹은 자세평가 사진 많이들 보신 바 있으시죠? 문제는 사진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과 그 사진이 원인을 설명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란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렬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되는가부터 초점을 옮겨볼게요. 저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한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고 실제로 마케팅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유입과 신규 창출에 아주 직관적인 효과를 보이는 방식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센터 할 거 없이 많이들 이런 정적 자세 평가에 대한 사진이나 비포 애프터를 마케팅 형태로 많이들 채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진 몇 장을 통해 자세가 안 좋아서 아픈 거예요. 자세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임상에서 매우 자주 듣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렬은 뭐고 안 좋은 정렬은 뭔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뭐 대표적으로 중력 중심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력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프고 질병적인 상태인가요? 또 100장의 사진을 찍으신다면 과연 모든 사진에서 일관된 자세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또 사진을 찍을 때 큐잉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분절의 자세를 수정하거나 지시해서 찍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세평가의 의미가 아니게 되죠. 그렇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하실 건가요? 아니면 발의 넓이나 시선과 같이 몇 가지만 지시하실 건가요? 그 몇 가지를 지시하신다면 그것은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합의된 표준적인 방식인가요?
또 핵심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몇 장의 사진, 특정한 순간에 관찰된 정적인 정렬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동적인 스크리닝 평가도 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깊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같은 의문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몇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로 우리의 정렬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정지된 환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통증 역시도, 기능 문제 역시도 대부분 이런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나타나죠. 미뤄봤을 때 과연 정상적인 정렬이란 무엇일까요? 골든 스탠다드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정렬에 대한 허상, 내가 긋고 싶은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내 기준에 어긋난다면서 자세 때문에 아픈 거라고 옐로우 플래그를 막 꽂으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오히려 질병을 만들거나 또 비포 애프터라면서 발품을 팔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옐로우 플래그는 90%가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탐구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상 정렬은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2020년 유로스파인에 실린 종설 논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논문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경추 시상 정렬에 대한 합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무증상 성인에서도 약 30% 정도는 경추가 후만된 정렬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쉽게 말해서 안 아픈데 안 아픈 사람 중에서 30%는 거북목이라는 거죠. 우리 지하철만 타봐도 주위를 둘러보면 90%의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면서 거북이에 빙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목을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 아픈 사람이 30%나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건 나쁜 정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가 반드시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진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논문은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경추 정렬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흉추, 요추, 골반 정렬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흉추 후만이 증가하면 경추 전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고 반대로 경추 후만이 증가하면 흉추나 요추에서 보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측면 엑스레이에서 한 분절만 본다면 그것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전신 정렬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보상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논문은 촬영 방법, 팔 위치나 시선, 방향, 숨쉬기 등 방사선 촬영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실 때 숨을 참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들이마시고 참을지 자세히 지시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숨을 반만 들이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들이마시고 참을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 말이에요. 또 발을 얼마만큼 벌려야 되고 손은 어떤 위치로 해야 되고 눈은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뜬다면 시선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러한 자세한 디테일한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대략적인 몇 가지의 지시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시들은 병원마다 그리고 방사선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렇다면 1분 뒤에 같은 날 1분 뒤에 다른 방사선사 선생님이나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을 때 방금 전에 찍었던 그 자세를 동일하게 재현하실 수 있나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정렬 수치 자체가 특정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비포 애프터라고 게시하는 사진이 얼마나 의미가 제한적인지 심지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치료적인 조작 없이도 사진을 반복해서 찍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세를 개선시킨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관련해서 앞선 주장을 뒷받침할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인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촬영 자세, 그러니까 팔 위치, 시선의 유도, 발의 보폭, 숨쉬기 등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엑스레이에서 측정되는 경추 시상면 정렬값이 의미 있게 달라진다고 보고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목에서의 정렬을 판단할 때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 C2에서 C7의 전망각, T1 슬로프, SVA 같은 정렬 지표가 몸을 어디에 두고 찍었느냐에 따라 유의미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정렬은 생각보다 고정값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경추 전만은 어떤 조건에서는 전만 쪽으로 더 크게 나오기도 했고요. 다른 조건에서는 덜 전만이거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후만 쪽으로 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즉 어떠한 자세냐에 따라 어떠한 순간이냐에 따라 거북목이냐 일자목이냐 혹은 정상목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취한 자세 전략, 촬영을 위한 자세의 세팅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또 이러한 영향이 측정치 변화의 폭을 임상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요. 이 문헌 고찰에서는 보고된 자세 간의 차이는 작게는 1도 정도에서부터 크게는 10도 이상까지도 언급되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치료 전후나 환자 간 비교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건드릴 수 있는 범위예요. 저는 이런 결과들을 보고 임상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정적 정렬을 단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걸 핵심 원인으로 단정하는 순간 오류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 또 이 리뷰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표준이 없으면 비교하기가 어렵다. 팔을 어디에 둘지, 시선을 어디에 둘지, 서서 찍을지, 앉아서 찍을지, 누워서 찍을지, 이러한 조건들이 연구마다 너무 달랐고 그 자체로 측정치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조차도 메타 분석으로 단정적인 평균값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임상에서 정상 정렬 범위를 절대값처럼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또 재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과연 같은 자세를 얼마나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자세 평가를 위해 촬영하는데 모든 분절에 모든 제한적인 지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증명사진 찍듯이 고개를 살짝 드세요, 얼굴 왼쪽으로 돌리시고요, 왼쪽 어깨 낮추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수정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세평가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죠. 이건 그냥 내가 거푸집에 환자를 끼워 넣는 조소나 조각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다고 몇 가지 합의된 지시사항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고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참고 연구를 또 가져왔어요. 앞에 보이시는 2021년에 헬스케어에 실린 연구인데 참가자에게 3가지 의자를 제공했어요. 스툴, 컴퓨터 의자, 게이밍 의자. 그리고 이들에게 스스로 가장 편한 자세가 될 때까지 알아서 조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환자가 지금이에요, 지금 제일 편해요 할 때 5번 관절 각도를 측정했어요. 여기서 연구진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고했어요. 참가자들이 지금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라고 선택한 자세가 반복 측정에서 머리 기울기, 몸통각, 무릎각 모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평균 변동폭이 대략 머리 기울기는 9.4도, 몸통각은 10.2도, 무릎각은 11.1도 수준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즉 사람은 스스로 느낀 편안한 자세조차도 항상 동일하게 재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는 또 한 가지를 시사했어요. 의자의 종류와 성별이 몸통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대요.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의자나 성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뒤로 기대는 영향이 있었대요. 또 의자에 따라 몸통 각도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성별끼리 같은 의자끼리에서는 반복 측정 시 여전히 자세가 변동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세는 원래 변하는 특성이 강한 시스템일 가능성이 타당해 보여요. 자, 앞선 연구들을 미루어 보니까 도수 치료를 위한 문제식별 관점에서도 시진, 영상의학 정보, 그리고 정렬이라는 기준과 같은 평가 도구들은 개별로서는 꽤 한계가 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올바른 자세, 정상적인 정렬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저 내가 만든 원하는 허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요.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는 코끼리와 기린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만들어낸 코기린과 코린이에요. 귀엽죠? 얘네들은 우리가 아는 생김새와 상당히 다르지만 전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오히려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얘네들을 발견하고 내가 아는 기준과 다르다고 어떠한 병명을 붙이면서 문제 삼고 코기린과 코린이를 코끼리와 기린으로 만드는 것,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과연 이들을 건강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체형 교정이나 자세 교정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왜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진 영상의학 정보와 같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학적인 진단 툴 중에 대표적으로 촉진이 있죠. 촉진도 과연 얼마나 특이적이고 민감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촉진할 때 랜드마크 뭔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GT, 대전자, ASIS, C7, 대태과 FE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랜드마크조차 측정자마다 오차가 있고 측정자 내에서도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은 이 오차가 관절 각도 측정 신뢰도를 얼마나 흔드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준 연구예요. 모리구치 선생님과 동료들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연구는 간단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을 30명을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으로 나누고 2명의 물리치료사가 12개의 해부학적 랜드마크를 촉진해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마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정적 자세를 사진 측량으로 분석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체간, 경추와 관련된 8개의 각도를 계산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이 바뀌면, 측정자가 바뀌면 랜드마크의 위치도 달라졌고 그 결과, 그 오차가 각도 결과를 바꿨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는지, 내가 만져보냐 선생님이 만져보냐, 누가 붙이냐에 따라서 랜드마크의 위치가 각각 달랐고 이 다른 랜드마크의 위치, 이 오차가 각도 결과를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나 랜드마크라고 하면 같은 곳을 이야기할 것만 같은 이 이름이 그저 내가 만든 내 세상, 내가 찍은 나만의 랜드마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체형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과체중군에서 ASIS 촉진 오차가 유의하게 더 커졌다고 해요. 복부 지방 때문에 표면 촉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떠올리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와 달리 우리 임상에서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 체중군보다는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인 경우가 훨씬 많죠. 결국 촉진의 부정확함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연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표본수와 실험자가 좀 적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닐지라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기 촉진은 오차가 크다 라는 주장을 보완할 또 다른 근거를 가져왔어요. 이 연구는 수기 촉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정리한 2021년의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그중 빗돌림 위험이 낮은 14편만을 골라서 최선 근거로 종합했대요. 핵심 결과를 먼저 보면 신뢰도는 관절 뼈 구조에서 통증을 재현하는 촉진도 검사자 간 일치도가 높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만져서 아픈 그 아픈 부위를 이 선생님은 여기를 짚었고 다른 선생님은 다른 곳을 짚었다는 거죠. 보면 요추 후관절은 카파가 0.38에서 0.73, 극돌기에서는 0.21에서 0.57, 또 천장관절에서는 0.14에서 0.59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기서 결과 해석에 필요한 카파를 30초만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연구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K는 코엔의 카파로 불리는데 우리 두 번째 배운 시간에 코엔의 D 기억나시나요? 코엔의 D는 효과의 크기였죠. 연구마다 다르지만 보통 0.2는 작은 효과, 0.5는 중간 효과, 0.8은 큰 효과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코엔의 카파는 두 검사자가 혹은 같은 검사자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같은 대상을 동일하게 판정했는지 검사자 간, 검사자 내의 신뢰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카파를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일치한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덜 일치한 거예요. 우연히 맞춘 수준. 이게 음수로 나오면 체계적으로 엇갈렸다고 할 수 있어요. 해석은 분야마다 약간 다르지만 많이 쓰는 기준을 가져와 보면 0.2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일치했다. 여기 0.00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0.4까지는 보통 수준, 0.6까지는 이 사이는 보통 수준, 0.6부터 0.8까지는 높은 수준,
0.8에서 1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일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구로 돌아가서 검사자 간 신뢰도가 아주 낮음에서 보통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분절 가동성 촉진의 신뢰도는 더 낮았대요. 0.17에서 마이너스 0.17에서 0.17, 또 마이너스 0.02에서 0.26, 0.11에서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0 이렇게 보고했어요. 쉽게 말하면 측정자에 따라서 촉진으로 가동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외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어요. 둔근의 상외측 부위의 트리거 포인트를 촉진했을 때 특이도가 91.4%, 민감도는 74.1%로 이게 방사통인지 신경근 병증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비교적 좋은 수행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디에이팅 페인인지 라디큘로 패시인지를 구분하는 데 좋은 수행도를 보였대요. 이 통증 분류에 대해서는 방사통이 뭐고 라디큘로 패시가 뭐고 라디에이팅 페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백일훈 교수님께서 보다 자세히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앞선 연구들을 정리하자면 수기 촉진은 분절 위치, 정렬, 가동성을 확정할 정도로 일치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아까 보니까 촉진에서 그나마 신뢰도가 괜찮아 보였던 게 트리거 포인트라면 트리거 포인트는 이 통증에 대한 분류뿐만 아니라 통증의 위치를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신뢰도가 높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를 보니까 어떤 근육, 어떠한 기준, 어떠한 상황에서는 꽤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육에 따라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가 많이 흔들렸고요. 위에 보이는 연구를 촉진으로 트리거 포인트를 진단하는 게 검사자 간 그리고 검사자 내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재현되는가를 다룬 체계적 문헌 고찰이에요. 결과적으로 11편을 찾았지만 기준을 충족한 건 6편이었고요. 그중 고품질 연구는 2편뿐이라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결론은 확정이라기보다 제한된 근거 상태에서 현재까지 최선 요약이라는 점을 먼저 깔고 이해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긴 최소한의 일치도, 그러니까 카파를 0.4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여기 보이는 앞에 테이블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자면 7가지 기준으로 일치도를 해석했대요. 첫 번째, 타우트 밴드를 촉진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한 유무의 일치도. 두 번째가 국소 압통의 위치를 판단한 일치도. 세 번째가 환자가 스스로 통증이 맞다고 인지한 재현의 일치도. 네 번째가 연관통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었느냐, 리퍼드 페인 일치도. 다섯 번째가 국소 연축 반응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일치도. 또 점핑 사인에 대한 일치도. 일곱 번째가 글로벌 어세스먼트 GA라고 해서 여러 기준들을 종합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한 일치도. 앞에 보이시다시피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타우트 밴드의 유무, 국소 연축 반응의 재현성이 일부 분절 근육에서는 0 또는 음수에 가까운 값들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인지함을 재현한 PPR, 연관통 재현, 점핑 사인, GA 이쪽은 일부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 값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일관되게 높지는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낮음에서 보통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OE가 근거 수준이 많은 항목에서 불충분하거나 일부 또는 중등도 수준으로만 해석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트리거 포인트 역시 특정 촉진 기준이 항상 믿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흐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더 이상 관절의 특정 정렬이나 위치가 곧바로 병적인 상태를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촉진, 그러니까 손의 감각으로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를 일관되게 감지하거나 재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일부 특수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수검사도 더 이상 그렇게 특수하지 않다. 스페셜 테스트는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표적으로 제레미 루이스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죠. 종합해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도수치료의 전통적인 효과와 기대,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임상가의 손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감지할 수 있고 또 수기적인 조작을 통해서 일관되게 그 효과를 재현할 수 있고, 이런 서사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그 결정적인 한 지점을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치료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단하고 일관되게 그 조작을 재현 가능한지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객관적인 변화라기보다 치료자가 그 순간 느낀 주관적인 느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러한 관점과 맞물려서 최근 도수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도수치료가 단기간의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통증 조절을 넘어서서 조직 수준의 변화나 장기적 임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안정적으로 재현한 확인한 근거는 제한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만약 어떠한 도수치료 기술이 어떠한 학파의 방법론이 타당한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도수치료 방법론에 대한 학파가 여러 갈래로 분화되기보다 오히려 그 방법이 표준화가 되어서 이 방법만 널리 채택되는 방향으로 이미 정리되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대표적으로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통적 의미의 수기 중심 도수치료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보다 교육이나 운동, 자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도수치료는 효과가 없다. 우리도 도수치료 비중을 더 줄이고 호주처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으니까 대충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근거가 없다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저 도수치료를 채택하고 사용할 때 타당한 근거 없이 어떠한 스페셜한 테크닉, 무슨 무적의 기술과 같이 신봉하고 종교적으로 신격화하기보다 제한된 근거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믿고 사용할 것인지, 어디까지가 적용 가능한 범위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임상에서 어떠한 맥락과 목표로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를 배치할 것인지를 다시 점검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특히 특정 테크닉을 오랫동안 연마해 오신 분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그 시간을 부정하듯이 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선생님들의 기술, 어떠한 학파나 개인, 그리고 도수치료 자체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과학적 논의와 연구 흐름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개 개인이고 치료사인 제가 몇 가지 연구를 보고 단정적으로 도수치료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를 통해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도 불쾌하다면 더 이상 우리의 치료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이지만 오히려 내 도수치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과거부터 밝혀지지 않은 지도를 완성하는 방법은 그곳을 탐험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측이야 가능하겠지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냥 가지 않잖아요.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지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믿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근거 안에서 최대한의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치료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임상에 계신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와 임상, 기록을 통해서 성과를 축적하고 우리에게 치료의 근거와 방향성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도수치료를 시행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스스로 설득될 만한 수기치료 테크닉을 온전히 마련하지 못했어요. 감각적으로 무언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수기적으로 조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도수치료를 접근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 고연차의 많은 경험과 숙련된 테크닉, 스킬이 있어야만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 나 스스로 설득력이 있다고 느낀 가설, 내가 직접 레퍼런스를 찾고 정리해서 스스로 설명 가능하고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기준을 세우고 배치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도수치료를 임상에서 수행하고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이나 저연차 선생님들도 본인만의 것을 차근차근 세워가시면 연차와 경력, 기술의 숙련 유무를 떠나서 얼마든지 도수치료를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스로 설득력 있다고 느낀 도수치료의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근거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오늘 유난히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